그래도 3주째인데 나오시는 분들은 꾸준히 나오셔. 공부하는 게 재미는 있나 봐요. 월요일도 재밌죠. 월요일이 뭔지 또 모르지. 중계사부 재밌잖아요. 자기는 웃지도 않으면서 냉소적인데 되게 웃기죠. 글씨도 막 덧칠하고 눈을 감은 건지 뜬 건지 잘 구별이 안 되죠. 눈을 뜬 거야. 근데 눈이 나빠가지고 안경이 이렇게 돼가지고 감은 것처럼 보여. 그래서 내가 형 눈 좀 뜨고 해. 내가 그러는데 이 사건이 실질적으로 통정허위 사례고, 또 하나가 통정허위를 행해진 이유가 뭔가 진정으로 하는 걸 숨기려는 목적으로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형이 동생한테 증여를 해. 그럼 등기해야 소유자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하면 얘들 증여세가 나온다고. 그럼 형제간에 증여하면 증여세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갑이 을 보니까 을도 현금이 없어. 그럼 증여세 낼 돈이 없다니까. 그럼 증여로 등기해주면 증여세도 갑이 내줘야 될 판이에요. 증여도 하고 세금도 갑이 대신 내주고. 그럼 세금 적게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남들이 모르는 일이니까 둘은 실제로는 증여를 하면서 이걸 숨기려고 등기를 해줘야 되니까 매매로 가장해가지고 등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이게 증여를 매매로 가장해서 등기했다라고 표현해요. 그럼 얘들은 실제로는 증여했는데 가장해서, 매매를 가장해서 등기한 이유가 뭐예요? 세금 안 내려고 그런 거야. 세금 안 내려고. 아무래도 매매로 인한 세금이 증여보단 적게 나올 테니까 그럴 목적으로 매매로 가장해서 등기한 경우가 있다고. 이 사건에서 이 증여를 표현할 때 은닉행위라고 해요. 은닉행위가 뭐예요? 숨겨진 행위. 그럼 은닉행위는 여기에만 나오는 고유명사야. 어디? 통정허위. 즉 통정허위에 의해 숨겨져 있는 행위를 은닉행위라고 한다고. 그럼 증여, 이 은닉행위는 유효요, 무효요? 증여. 진짜로 했어, 가짜로 했어요? 가짜로 했어요. 눈을 뜨고. 증여는 진짜로 했다니까. 눈을 뜨고 하라고, 느낌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증여, 은닉행위는 유효하게 한 거야. 근데 증여세를 안 내려고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한 게 아니라 매매를 가장해서 한 거라고. 그럼 매매는 유효요, 무효요? 무효지. 왜? 가짜로 했으니까. 증여는요? 유효지. 왜? 진짜로 했으니까. 그럼 진짜로 했는지 가짜로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써있잖아. 가비을한테 증여를 하면서 세금 안 내려고 매매로 가장해서 등기했다고 써있잖아요. 여기에. 그럼 증여는 유효지. 매매는 무효지. 문제는 이거야, 이거. 이 등기가 그럼 유효냐 무효냐가 문제된 거라고. 처음 소송이. 그럼 등기부상으로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지. 지금 갑소유였다가 을소유로 등기됐죠. 그럼 등기부에 등기 원인 기재를 한다고. 왜 등기를 하는지를. 그럼 등기부에는 매매라고 써 있어요, 증여라고 써 있어? 그래, 매매라고 써 있는 거야. 증여라고 써 있으면 큰일이지. 증여세 안 내려고 매매로 위장한 건데 매매라고 써 있다고. 근데 이 매매가 유효야 무효야? 무효잖아. 그럼 이 등기가 유효냐 무효냐가 다퉈진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그런 거야. 저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중간 생략 등기 유효 무효 다퉈진 거랑 이유가 똑같아요. 중간 생략 등기 세금 포탈하려고, 조세 안 내려고 중간 생략 등기 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유효라 그랬죠. 왜? 실체관계랑 부합하니까 그 어려운 말 안 써도 되고, 등기관들 업무 편의를 덜어주라는 거예요. 어차피 돼야 될 등기면 절차 위반이 있더라도 이미 됐으면 유효성은 인정하고 조세 추징하고 처벌하면 되니까. 이것도 똑같이 본 거예요. 실제와 다른 원인으로 등기를 했더라도 실제 한 원인이 유효면 이 등기는 유효로 보자. 실제와 다른 원인, 이 매매가 무효일지라도 이걸 무효로 볼 필요가 없는 게, 이걸 무효로 봐도
그럼 무효면 말소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다시 또 앞으로 또 등기를 해야죠.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를 또 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럼 등기관들이 창밖으로 나가버려. 헌일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법원에서 표현할 때 실제와 다른 등기 원인에 의해 등기를 했더라도 이 등기가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유효다라고 멋있게 표현해.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안 해도 되고. 매매는 허위로 해서 무효지만 실제로 증여를 숨기려고 한 거라 이건 증여를 했기 때문에 이 등기는 유효다 하고 푸시면 돼. 소유자 누구요? 의리 소유자예요. 의리. 그럼 이 두 사건의 가장 큰 차이점이 둘 다 가장매매는 동일하지만 다른 점은 얘는 강제집행 면탈하려고 매매를 허위로 한 것뿐이고 이거는요 증여를 숨기려고 매매를 허위로 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점이 이들 둘의 사이에는 갑이 소유자였지 이들 둘 간에는요 의리 소유자지. 그러면 자 1번하고 2번 사례하고 저걸 물으려고 해. 출제자가 이 통정허위를 물어볼 의도예요. 그럼 1번 사례를 내야 돼요, 2번 사례를 내야 돼요. 1번 사례를 내야 통정허위를 물을 거 아니에요. 자 이거 통정허위 사례야 아니야? 이거 통정허위야 아니야? 아니요. 이건 증여 사건이야. 통정허위는 증여를 숨기려는 수단으로 이용된 거라니까. 이건 증여지. 이게 무슨 통정허위야. 그러니까 통정허위 문제에서는 이 사례를 내야지 이 사례는 낼 실익이 없는 거예요. 야, 을하고 병 거래하죠. 저 제3자 관계 적용돼 안 돼? 할 일이 아닌 거야. 그냥 얘가 소유자라 얘는 언제나 취득해. 정 나오면 정도 언제나 취득할 거고. 그러니까 이 사례는 시험에 나올 만한 가치가 있는 사례가 아니거든. 그래서 다른 민법 시험들은 이 사례는 뭐 10년에 한두 번 문장으로 출연할 뿐이에요. 독립된 문제로 잘 안 나와. 통정허위가 아니니까. 통정허위로 매매를 가장하긴 했어도 실질적으로 매매를 한 게 아니라 증여를 숨기려고 한 거니까 주된 목적은 매매가 아니고 증여거든. 그러니까 이 사례는 증여를 유효하게 한 사건이지 통정허위 사례가 아니라고. 이 사례가 통정허위 사례예요. 그런데 유독 최근에 와서 우리 시험에만 이게 많이 나와. 이 당연한 사건이. 이건 그냥 술자리에서 내 친구 을이 나한테 이 이야기를 쭉 하면 그냥 민법 몰라도 그냥 아는 내용이에요. 야 형이 나를 부르더니 저기 경기도에 있는 10억짜리 건물을 증여한댄다. 야 부러워 죽겠네. 우리 형은 다 죽었는데. 근데 내가 세금 낼 돈 없다고 그러니까 증여세 낼 돈 없다 그러니까 야, 매매로 계약서 가짜로 위조해가지고 매매로 가장해서 등기까지 해줬다라고 했을 때 그럼 을 친구는 좋겠다 그래요. 넌 그래갖고 싹 다 무효나 소유권 취득 못해 라고 해. 좋겠다 그래. 나도 그런 형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잘 아는 내용인데 시험에 나오면 틀려. 왜? 정리를 안 해. 표시도 안 해. 그러면 마지막에 읽은 것만 뇌리에 꽂혀. 응? 가장매매로 등기했네? 그럼 선이 제3자한테 대항 못하는데? 그리고는 선이 악이 따져가지고 병 취득 여부를 대입해버려. 그런 사람들이 50% 이상 있어 수험생 중에. 그러니까 걔들이 정답률을 보면 어느 정도의 수험생 분포를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 거야 그 놈들이. 올해 또 나왔어. 그래가지고 작년에도 나오고 올해도 나오고. 작년에는 한 문제로 내고 올해는 지문 하나로 나왔어요. 42번에 통정허위 틀린 거 고르라고 하고 문장이 이렇게 나온 거야. 이게 당사자가 증여를 매매로 가장해서 등기했다 이렇게. 그리고는 증여와 매매 모두 무효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시험에. 그럼 증여를 매매로 가장했다고 나왔죠. 그럼 증여는 진짜로 해서 가짜로 했어? 진짜로 했지. 가짜로 한 건 뭐예요? 매매를 가짜로 한 거지. 그럼 매매가 무효지. 증여는요? 유효지. 그리고 답하면 될 문제였다고. 그게. 그러니까 이 사례는 실질적으로는 통정허위 사례가 아니라 증여 사건인 거야. 증여 사건. 이렇게 구별해서 공부를 해가야 돼요. 그럼 강제집행 면탈 목적 나오고 통정허위가 이 사례고, 증여를 실제로 해놓고 매매로 가장해서 했을 때는 그건 증여한 사건이지 매매를 가장했다는 중요한 게 아닌 거지. 그러니까 어느 사안이 주어지면 주요 쟁점이 되는 부분이 어디인가를 미리 외우는 게 시험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운 대로 답을 하셔야 되는 거야. 그날 그 사례를 읽고 자기 나름 정리해가지고 답을 하는 시험이 아니라 미리 자주 나오는 사건들을 정리할 곳을 외워놨다가 외운 사례 나오면 외운 대로 정리해놓고 그냥 답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증여를 숨기려고 매매로 가장했다는 사건이 나오면 증여했다가 중요해요? 매매를 가장했다가 중요해요? 그건 증여를 진짜로 했다가 중요한 거야. 그럼 증여에다 표시하고 별표 치고 풀어야 돼요. 매매를 가장한 건 쟁점이 아니야. 증여했다가 쟁점이지. 강제집행 면탈하려고 가장매매로 등기했대. 그때는 가장매매가 쟁점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 양가로 4번 제목이 뭐예요? 은닉행위. 그럼 은닉행위는 유효예요, 뭐예요? 유효지. 유효. 자, 이제 그 밑에 핵심 다지기 있죠? 그럼 이 사례는 이렇게 외워도 우리가 시험장 가기 전에 갑은 을에게 증여하기로 합의했다고 나왔죠? 그럼 이 사례는 여기서 끝내셔야 되는 거야. 갑이 을에게 증여하기로 합의했대지. 진짜로 했어, 가짜로 했어? 진짜로 했지. 근데 이거를요 1년 내내 내가 여기까지 읽고 진짜로 했어, 가짜로 했어 물을 때 꼭 열에 한 명씩 가짜로 했다고 답하는 사람 있다? 내가 장담컨대 1월 달에 또 할 거거든요. 3월 달에 또 하고 5월 달에 또 해. 여기를 1년 내내 해. 매 순환마다. 한번 기억해봐. 지금 제가 한 말을. 1월 달에 3월 달에 증여 진짜로 했어, 가짜로 했어 라고 물어볼 때 가짜라고 답하는 사람 있나 없나 한번 주변에 잘 기억해놨다가 나중에 한번 보라고. 있다니까. 그분들은 왜 그러냐면 자기 생각을 막연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해야 되는데. 증여 합의했대죠. 가짜로 했단 말이 있어, 없어요? 없잖아. 그럼 여기서는 증여에다가 유효라고 쓰고 어떤 이유로 등기하든 증여를 했기 때문에 등기만 되면 을이 소유자가 될 사례잖아요. 그럼 미리 을에다가 별표를 치는 거예요. 더 읽는 게 아니고 뒤에를 더 읽는 게 아니라 갑이 을에게 증여 합의했다란 말 보고 증여에다가 유효라고 써놓고 을에다가 별표를 치고 간다고. 별표에 친 거야. 그럼 별표를 소유자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건 을이 소유자가 되겠구먼. 근데 세금 문제를 염려해가지고 매도하는 것처럼 꾸며서 등기했대죠. 그럼 매도, 꾸며서 등기 이렇게 또 합치면 돼. 그럼 매매는 진짜로 했어, 가짜로 했어? 어떻게 알아요? 그거 꾸몄다고 써있잖아. 그럼 매매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지. 근데 등기를 했죠? 그럼 등기는 유효야, 무효야? 에? 왜 유효야? 앞에 증여에다가 유효라고 쓰고 을에다가 별표 쳐놨잖아요. 그럼 등기는 유효야 이렇게 풀어야 되거든. 근데 이런 식으로 안 해온 사람은 어떻게 돼? 앞에 증여한 거를 매도 꾸며서를 읽자마자 잊어버려. 읽는 사람들은 직전에 읽은 것만 뇌리에 남고 강한 기억이 그 전에 읽은 건 정리를 안 해두면 잊어버리신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 들어가면 하나가 나가요. 그러니까 미리 표시를 해두고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매매가 무효일지라도 증여를 이미 유효하게 했기 때문에 등기도 유효고 소유자는 을이다야. 그럼 여기까지 을이 소유자인 게 정리됐죠. 그럼 그 뒤는 어떤 내용이 나오든 읽고 해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병 나오죠. 그럼 병이 소유자지. 정 나오면 정이 소유자지. 선의하기 따질 거 있어, 없어요? 없다는 거야. 그렇게 정리를 해야 돼. 그럼 답이 탁탁 떨어져. 그러니까 통정허위 문제가 나오면 이 둘 중 어느 사건인지를 하시는 거예요. 집행면하려고 가장매매만 한 사건인지 이게 통정허위 사례고, 증여를 해놓고 이걸 숨기려고 가장매매 한 건지, 그럼 이 사례는 증여 사건이지 가장매매 사건이 아니다고. 증여한 사례예요. 증여한 사례. 저렇게 아름다운 형. 요즘은 없다 다 죽고 옆에 눈 찢어진 사람들 때문에 이걸 할 수가 없어요. 몰라? 이 옆에 눈 찢어진 사람? 여보 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눈 찢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아빠 왜 그러세요? 그러면서 못해. 옛날에 내가 했지. 웃은 것만 기억하고 내용은 기억이 안 나. 그게 문제야. 네, 여기까지 무효사유 다 했어요. 이제 그럼 저희가 지난번에 나눠드렸던 프린트 있었잖아요. 있긴 해요. 없어도 돼. 없어도 돼. 괜찮아. 1월 달에는 책으로 만들어주니까
책에서 정리해주고 프린트 이제 공식 정리해서 줄 거니까 인문 강의 때는 들으면서 적응만 하시면 돼. 지금 당장 뭐 시험 보고 맞추고 할 거 아니니까. 지금 공부하는 습관 들이시는 거야. 그 무효인 법률 관계 나오면 공식이 무효는 일단 아무 이력 없어요. 그럼 첫째가 당사자 간에 이행하기 전에는 서로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 청구할 수도 없다는 예외가 없으니까 이건 특지가 없고, 이행 후에 언제든지 반환 청구할 수 있어. 근데 여기 특징 하나 있죠. 사회질서 위반 사람 이때 반환 청구 못한다고. 그럼 이걸 적용하는 건 언제 적용하냐면 무효에서 당사자 간을 물을 때. 그러니까 물어보는 걸 정확히 하셔야 돼. 막 연결하지 말고. 무효에서 당사자 간에 반환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말소 청구할 수 있냐 없냐를 물었을 때 이거 적용하시는 거야. 그럼 기준은 딱 하나요. 사회질서 위반자인지 아닌지만 적용하시는 거야. 그 다음이 이제 제3자 나왔을 때. 그럼 제3자한테도 주장할 수 있냐를 물어보면 전제가 뭐냐면 이게 전제예요. 이행 후에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자, 사회질서 위반이어서 무효인 경우에도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불공정 행위처럼 한쪽은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제3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제3자한테 무효 주장할 수 있냐 없냐 물어보면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야. 싹 다 주장할 수 있다고. 그런데 상대적 무효 사유가 딱 두 개 있다니까. 비정상에 나오는 비진이랑 통정어의. 이걸 비통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여기서 비는 비진이 표시가 아니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비진이를 줄인 거예요. 무효일 때 적용하는 거니까. 그럼 비통일 때만 선의의 제3자한테는 대항 못해. 그러니까 당사자 간에 반환 청구할 수 있냐 없냐 물었을 때가 사회질서 위반이냐 아니냐가 판단 기준이고, 제3자한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냐 없냐 그러면 기준은 이거야. 이거 비통인지 아닌지만 하면 돼요. 그러면 민법에 나오는 모든 무효 문제는 다 똑같이 처리가 되는 거예요. 다 똑같아. 그렇게 똑같다 그래도 자기는 안 똑같이야. 똑같아. 그럼 연습해보게. 사회질서 위반자 반환 청구할 수 있어 없어? 그럼 사회질서 위반이어서 무효인 경우 선의의 제3자한테 주장할 수 있어 없어? 있다고. 이거 적용하는 게 아니다니까. 비통이 아니오. 아니잖아. 그럼 사회질서 위반이어서 무효 나오고 제3자 나오면 싹 다 무효를 적용하시는 거야. 그럼 답이 딱딱 떨어져. 근데 이거 섞는 사람이 있다니까. 언제는 사회질서 위반일 때는 당사자 간에 반환 청구 못한다며요. 근데 제3자한테 주장할 수 있다는 게 말이 돼요? 이런 사람이 있다고. 왜 둘을 섞냐고. 물어본 게 다른데 당사자 간에 반환 청구할 수 있냐 물었을 때가 질서 위반자는 반환 청구할 수 없다야. 질서 위반하지 않은 사람은 반환 청구할 수 있어. 근데 물어본 게 사회질서 위반이어서 무효인 경우 선의의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느냐를 물었죠. 당사자 간에 반환 청구를 물은 게 아니잖아. 선의의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냐고 물었지. 그럼 뭐 적용해? 절대적 무효, 싹 다 무효 적용하시는 거야. 비통인지 아닌지 하시는 게.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인지 아닌지를 하고 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물었는지를 정리가 돼야 답을 할 거 아니냐고. 혼자 외롭다 그래가지고 소개팅을 시켜줬더니 스마트폰이나 보고 딴짓거리 하다가 앞에 여자가 물어봤잖아. 그런데 취직은 하셨어요? 라고. 근데 딴짓거리 하다 못 들어가지고 저 대학 나왔어요. 그리고는 채워 갖고 오고 그걸 뭐로 소개시켜줘. 그거를. 시험도 똑같아. 아니, 제3자 관계 묻고 있는데 사회질서 위반자는 반환 청구 없잖아요. 이게 뭔 짓이고 그게. 이렇게 얘기했더니 혼냈단다 내가. 자,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이게 민법에 나오는 모든 무효 사례를 푸는 공식이에요. 당사자가 물었는지 제3자가 물었는지. 이거 1년간 연습해.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라 1년간 연습한다. 그럼 무효 사례 풀 거 아니냐고. 자, 대시. 오늘 마지막 착오. 착오가 뭔 뜻이요? 혼자 착각한 거예요. 혼자 착각. 그럼 이제 착오를 보실 때 주안점으로 두실 건, 그러니까 항상 그 주제 제목 보고 쉬운 말로 일단 연상하고
그리고 그와 관계된 쟁점들이 다 정해졌거든. 그 쟁점을 먼저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오 취지는 혼자 착각한 거예요. 지 혼자. 그러니까 법에서는 네 혼자 착각한 거 가지고 웬만하면 취소 인정 안 하겠다는 취지고, 그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으려면 법적 요건을 갖춰야 되거든. 그래서 착오에서 주요 쟁점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없는지예요. 그래서 일단 법조문에 있는 요건부터 보시는 거예요. 자, 1항 의사 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에 중요분의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이 법조문에 어디에다 표시하실래? 네. 내용의 중요 부분 착오 취소 있다 이렇게. 그럼 중요 부분 착오가 무슨 뜻이에요? 또 생각한다. 또 중요 부분이지 뭐야. 중요 부분 착오 느낌이 안 와요? 그럼 중요 부분이 아니면 취소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 왜 없어요? 중요 부분이 아니니까. 그럼 취소하려면 뭐라 해야 돼? 중요 부분이라 해야 돼. 중요 부분이 무슨 뜻이요? 중요 부분이지. 중요 부분이라야 취소할 수 있다니까. 이걸 이해가 안 된다는 게 말이 돼 그게? 다음, 그러나 고개 들어. 왜 그래? 그 착오가 앞으로도 어이없는 일 많이 겪으실 거야. 나는 더 어이없는데 참고 있어. 있는 그대로 하라는 게 있는 그대로. 상상할 필요가 없다니까 법은. 자, 그러나 착오가 표의자의, 이 표의자라는 사람이 착오했다는 거 아니에요.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다고. 그럼 여기서 중요한 문구는 어디요? 중대한 과실 취소 못한다 이렇게. 그럼 중대한 과실은 무슨 뜻이요? 중대한 과실이지. 그냥 과실이 아니라 중대한 과실이라고. 이제 이해되셨어요? 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무슨 착오라 해야 된대? 중요분이라 해야 된대. 중요분 착오가 무슨 뜻이요?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어야 돼.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취소를 못해. 그럼 그렇게 중요 부분이어가지고 취소할 수 있으려면 착오에 빠지지 않게 주의는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요? 근데 현저하게 주의를 안 했기 때문에 착오에 빠졌대. 그럼 그 사람 잘못이죠? 착오에 빠진 사람 자기 잘못이잖아. 그걸 중대한 과실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중대한 과실이 뭔 뜻이요? 중대한 과실이지. 중대한 과실. 근데 이런 사람 있어. 중요 부분 착오랑 중대한 과실 두 의미가 헷갈린대 자기. 이해되시오 그 사람? 응? 중요 부분 착오랑 중대한 과실이랑 아무리 같이 중자가 들어있다고 그 두 단어가 헷갈린다는 게 이해가 되냐고. 있다니까. 중요 부분 착오가 무슨 뜻이요?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돼. 중대한 과실은 무슨 뜻이에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거야. 현저하게 주의를 안 했다는 뜻이에요. 그럼 취소를 못하게 했다. 그러니까 법의 취지가 일단 중요 부분이라 해 취소를 인정해. 근데 아무리 중요 부분이어도 착오에 빠지지 않게끔 조금은 주의를 했었어야지. 근데 현저하게 주의를 안 했다면 그때는 아무리 중요 부분이어도 취소를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2항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서원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이제 전 시간부터 계속 서원이 제3자 대항 못한다가 무슨 뜻인지 해왔으니까 동일한 내용이죠. 그럼 여기선 왜 서원이의 제3자한테는 대항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 지 혼자 착각한 걸 이유로 취소했기 때문에 몰랐던 사람한테까지는 책임 전가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들으니까 다 이해하자니. 자, 이제 차고 나오면 이렇게 읽으시면 돼. 혼자 착각했다. 이렇게. 혼자 착각한 걸 착오다 그래요. 그럼 착오 취소할 수 있으려면 지 혼자 착각한 거니까 웬만한 착오 가지고는 취소를 안 되고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만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중요 부분 착오냐 아니냐가 문제되죠. 그럼 중요 부분인지 아닌지 누가 증명해야 돼? 누가? 그럼 항상 사람 몇 명 나와요? 민법에 사람 딸랑 2명 나와. 여럿 안 나와. 3명 나오는 데가 있긴 해요. 거의 딱 2군데밖에 없어. 총칙에 대리하고 저희가 첫날 채무자 개념 정리할 때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는 거 했었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뭐예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한 거지. 몇 명 나와? 3명 나오지. 그 두 군데에서만 3명으로 출발해. 나머지는 다 2명으로 출발해. 그럼 차고 나왔죠? 그럼 2명 나오지. 첫째 누구? 표의자. 그 사람이 차고한 사람. 그래서 차고자라고도 하고 표의자라고도 해. 이 사람이 취소하려는 사람이죠? 또 한 사람 누구야? 상대방 나와. 그럼 상대방은 뭐 하려는 거야? 취소를 못하게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툴 거 아니냐고. 여기 중요분 차고라야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중요분 차고인 거 누가 증명해야 돼? 네, 취소하려는 사람. 차고자, 표의자가 입증을 해야 돼. 이거 외울 거 없죠? 이거는 전 시간부터 공통점을 했잖아요. 무효 취소 문제가 발생하면 무효 취소 주장할 사람이 무효 취소 요건을 다 증명을 해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1번은 여기는 외울 게 없잖아요. 답을 안 나와. 그러니까 당연하니까. 그럼 첫째, 중요 부분이냐 아니냐가 여기서 주요 쟁점이 될 거 아니냐고. 이때 이제 우리 판례가 차고 취소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 부분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 첫째 기준이 이 사람 당사자 차고자 입장에서 일단 중요한지를 먼저 판단해요. 이걸 주관적 요건이다 그래. 근데 그것만으로는 중요 부분이 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차고자들은 다 자기는 중요하다고 주장할 테니까. 그래서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객관적으로도 일반인을 기준으로 일반인 입장에서도 중요 부분 착오로 인정될 정도가 있어야 돼요. 그걸 객관적 요건이다 그래. 그러니까 주관적, 객관적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된다고. 그럼 주관적이 중요해? 객관적이 중요해? 객관적 요건도 갖춰야 된다가 중요해요. 그래서 거기 141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1번 있죠? 거기 첫 번째 줄 가운데 주관적 요건 거기 동합치고 바로 밑에 객관적 요건 동합치고. 둘 중에 뭐가 중요해? 객관적 요건 중요해. 객관.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2번 표의자에다 동합치고 가로 안에 부인에다가 동합치고 입증 이렇게 동합치고. 그럼 중요분 착오라야 취소할 수 있대죠. 그럼 누가 입증해야 돼요? 표의자. 이 사람을 달리 표현하면 착오자라고도 하고 효력을 부인하려는 자라고도 해요. 여기서 부인이 무슨 뜻이야? 어? 그래, 있는 걸로 하라는 거예요. 부인, 취소하려는 그 말이라고. 그럼 상대방은 달리 표현하면 법률 효력을 인정, 주장하려는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착오 문제가 나오면 딸랑 2명 나와. 취소하려는 착오자와 취소 못하게 하려는 상대방. 그렇게 한정된 사고를 하시라고. 막연하게 하지 말고.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경제적 불이익 이렇게 또 하십니다. 우리 판례가 중요분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 가장 첫 번째 기준으로 삼는 게 경제적 불이익이에요. 경제적 불이익이 무슨 뜻이요? 경제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거지. 이걸 두 자로 하면 뭐라 그래? 손해. 그럼 이대로 읽으면 돼. 혼자 착각했던 거죠. 근데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하질 않아. 손해가 없어. 착오가 있긴 했지만 그 착오로 인한 법률행위 때문에 착오자한테 손해가 없어. 그럼 지 혼자 착각했는데 손해도 없어. 그럼 취소할 이유도 없지. 중요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게 아니라면 중요분 착오로 보질 않는다고. 그래서 경제적 불이익이 있냐 없냐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판단 기준이에요. 자, 그 예로 나오는 게 동그라미 4번 현황 경계 이렇게 동하십니다. 그리고 가로 안에 예 나오죠. 거기는 농지하고 하천만 동하시면 돼요. 같은 판례인데 짧게 나올 때에는 현황 경계라고 나오고 길게 나올 때에는 농지 하천 구체적인 예시가 나와요. 그러니까 농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 체결할 당시에 농지하고 하천이 경계였어. 근데 하천에 물이 별로 들어차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 계약을 했기 때문에 농지 전체가 경작 가능한 걸로 믿고 계약을 한 거예요. 근데 계약한 이후에 한 번 더 가봤어. 그랬더니 하천에 물이 좀 들어찼더라고. 벼 2개 남고 다 잠겼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현황, 현재 상황, 경계, 농지와 하천 간의 경계에 관한 착오라고 해요. 중요해 안 중요해? 겁나게 중요하다 그렇고요. 그게 중요분 착오의 의미야. 그 다음 이제 양가로 3번 제목 중대한 과실 취소 못한다.
그럼 중대한 과실은 차고자한테 있다는 뜻이에요? 상대방한테 있다는 뜻이야? 차고자가. 지금 차고자가 중요분의 차고가 있었다는 거죠. 그럼 차고자는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면 차고에 빠지지 않게끔 뭔가 주의할 거, 조사할 거 있으면 주의를 했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현저하게 주의를 안 해서 지가 차고에 빠진 거래. 그건 전적으로 지 책임이니까 그때는 취소를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한다라고 한 거야, 법에. 야, 중대한 과실을 세 자로 줄이면 뭐라 그래? 중과실이다 그래, 중과실. 법률 용어를 줄일 때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방법이요, 우그러뜨리는 거예요. 얘네 둘이 확 우그러뜨리면 중과실 이렇게 줄어요. 못 봤어? 이렇게 확 우그러뜨리면 된다고. 나중에 물권법에 가면 물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개념이 계속 나오거든. 그거 맨날 모르겠다는 사람이 있어. 그거 우그러뜨렸다가 다시 폈다가 하면 돼요. 물권적 청구권을 우그러뜨리지, 그럼 물권 이렇게 줄어요. 채권적 청구권을 확 우그러뜨리지, 채권. 이제 물권을 길게 들이빼지, 그럼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늘어나. 채권을 길게 늘어뜨리면 채권적 청구권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물권자가 행사하는 걸 물권적 청구권, 채권 관계에서 행사하는 걸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그래. 중대한 과실을 줄여서 뭐라 그래? 중과실이다 그래. 중과실. 그럼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 한대. 그럼 취소 못하게 할 사람 누구요? 소유자야? 취소하려고 난리친 게 1번인데 취소 못하게 하는 사람 누구요? 상대방이지. 그래서 이 입증 책임이라는 건 법 규정대로 하는 거예요. 법에 중요분 착오면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어. 그럼 취소할 수 있으려면 중요분이라는 걸 주장자가 증명해야 돼. 근데 단서에 중대한 과실을 인한 경우는 취소 못한다고 돼 있어, 법에. 그럼 취소 못하게 하려는 사람은 소유자한테 중대한 과실이 있었소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입증해야 돼. 그래서 시험은 이게 나와요. 저희가 무효 취소 문제 나오고 누가 입증해야 되냐 그러면 전부 다 무효 취소 주장자가 증명하라 그랬죠. 이것 딱 하나만 상대방이 입증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무효 취소 문제에서는 누가 입증해야 되냐 문제가를 풀 때 하나 외우고 뒤집어 푸는 거예요. 차고에서 중대한 과실만. 그리고 이 중대한 과실이라는 개념은 차고에만 나오는 고유명사예요, 민법에. 그러니까 중대한 과실 나오면 차고 문제야. 그리고 중대한 과실만 상대방이 입증하도록 돼 있어. 유효를 주장할 자가. 왜 상대방이 입증해야 돼요? 법에 그렇게 돼 있다는 거야. 법에 이렇게 돼 있었으면 중요분 착오해야 되고 중대한 과실도 없어야만 취소할 수 있다라고 돼 있었으면 전부 다 착오자가 증명을 해야 돼요, 취소하려는 사람이, 법에. 근데 법은 그렇게 안 돼 있어. 중요분 착오면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어. 그러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 한다고 해놨다고. 그러니까 취소를 못하게 할 사람이 이걸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증 책임은 법률 규정에 따라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용어를 할 때는 중대한 과실만 상대방이 입증하도록 돼 있고 그 이외의 모든 무효 취소 문제는 다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돼. 그러면 무효 취소에 나오는 입증 책임 문제는 다 맞아요. 단 하나도 빠짐없이. 그럼 뭐만 외우면 돼, 입증 책임? 중대한 과실 상대방만 하나 외우시면 돼. 그래서 입증 책임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가 이 문제인 거예요. 왜? 이걸 내는 이유가 다 주장자가 증명해야 되거든. 근데 법에 중대한 과실은 취소 못하게 해놔가지고 상대방이 입증하도록 돼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시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항상 나오는 문제가. 그럼 이제 이 중대한 과실이란 표현이 민법에서는 착오에만 나오고 나머지에는 등장하질 않아요. 그리고 민사특별법에 또 한 군데 나오는 데가 있어. 그래서 우리 시험법에 딱 두 군데밖에 안 나오거든. 그럼 중과실을 특별히 법에 규정한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선의하고 악의가 있고, 선의가 무과실하고 과실로 나뉘잖아요. 그럼 착오란 몰랐던 거예요, 알았던 거야? 모르니까 착오지.
알았으면 착오인가? 그러니까 착오라는 건 선의를 뜻하는 거예요. 몰라서 착오에 빠진 거야. 악인은 착오가 될 수가 없지. 알았으니까. 근데 법에서 볼 때 중요분에 착오가 있었죠. 그럼 몰랐던 거지. 근데 대부분 착오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주의를 안 해서 착오에 빠진다고. 주의를 했다면 착오에 잘 안 빠져. 그러니까 중요분 착오야. 근데 지가 알아보질 않아가지고 과실이 있었어. 그래서 취소를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중요분 착오여도 취소될 일이 거의 없어져 버려. 그래서 법을 만들 때 여기에서만 주의 의무를 위반한 과실의 정도를 둘로 나눠놨다고. 경과실하고 중과실하고. 그러니까 이 두 개념이 경과실과 중과실로 나뉘는 부분은 법에 중과실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데서만 과실의 정도를 나누고, 그냥 과실이라고만 돼 있는 것들은 과실의 정도를 차이를 안 둬요. 그러니까 시험범위 전체에서는 과실이라고만 표현하는 거고 과실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질 않아, 효과가. 근데 오로지 착오에서는 경과실이냐 중과실이냐의 과실의 정도를 구별해 가지고 경과실 정도로는 취소를 인정하고, 중요분 착오니까 얘도 주의 안 했잖아요. 그래도 착오 취소는 인정해. 근데 중과실, 현저하게 주의를 위반한 사람, 정말 조금만이라도 주의를 했으면 착오에 안 빠질 거였어. 근데 그 조금도 주의를 안 한 사람, 이 경우만큼은 취소를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요. 그래서 중과실 개념이 착오에만 나오고, 착오에서 제일 중요한 게 중과실이에요. 중과실. 근데 시험에선 중대한 과실이 무슨 뜻이냐는 안 나와요. 이건 객관식 시험이라. 누가 입증을 해야 되냐 이거 물어봐.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판례 사건이 나와가지고 이 착오에 빠진 사람이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 사람이냐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았냐를 주로 물어요. 자, 그러면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2번 있죠? 거기다 옆에 치고, 그게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 입증 책임에서는 제일 중요하고 반드시 외워야 될 문장이야. 그러니까 입증 책임은 이 문장 하나 외우면 나머지는 다 처리되니까. 중대한 과실, 상대방, 입증. 그럼 틀리게 나오면 뭐라고 나오겠어요? 그래, 표의자, 착오자가 입증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 그러니까 항상 나올 게 정해져 있으니까 한정된 사고를 하라는 이유가, 착오에서 딱 2명 나와. 취소하려는 착오자랑 취소 못하게 하려는 상대방, 이렇게 2명 나온다는 걸 염두에 두고 하시면 돼.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 판례 3번하고 4번하고 같이 묶어서 비교해서 보시라고. 동그라미 3, 4번. 야, 동그라미 3번. 거기 표시하세요. 부동산 중개업자가 잘못 속에 매수인이 착오, 매수인 중대한 과실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그냥 읽을 때랑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쳐준 거 볼 때랑 느낌이 확 달라요. 나중에 책에 지금 동그라미 친 문구 있죠? 그거 진하게 해서 책 만들어줘. 3월달부터 진하게 해서 준다고. 그럼 표시된 것만 봐봐. 착오에 빠진 사람 누구요? 착오에 빠진 사람 매수인이 착오가 있었대잖아요. 그럼 매수인이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냐 안 되냐가 소송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건은 판례가 인정 안 했죠. 그럼 매수인 잘못 없다는 거 아니야. 그럼 어디 보고 알아요? 어? 아니까 매수인 중과실 인정 안 했대잖아. 이 사건이. 어디 보고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은 걸 알 수 있냐고. 판단 기준이 어디야? 그럼 동그라미 왜 친 거야? 아니, 부동산 중개업자가 잘못 소개해가지고 매수인이 착오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수인 잘못한 거 있어 없어요? 없어. 왜 없어요? 부동산 중개업자가 잘못 사게 한 거니까. 그럼 중개업자가 잘못한 거지 매수인 잘못이 없다고. 그 말이다고. 그 다음 동그라미 4번. 공장을 경영하는 자 동그라미 치고. 누구라고요? 공장을 경영하는 자. 바로 밑에 공장을 이렇게 시작되죠. 문장이 그 공 앞에서 가로를 열어. 가로를 열으란 이야기는 이렇게 하란 뜻이요. 이제 어딘가 뒤에 가면 닫을 거예요. 당황하지 말고 공 앞에서 가로를 열고
어디냐고? 거기 동그라미 4번에 두 번째 줄. 공장을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 공 앞에서 가로를 열으라고. 그래서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 여부를 관할청에 알아보지 않았다. 거기서 가로를 딱 닫으시라고. 다시 이제 표시한 거 무슨? 공장 경영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공장 부지를 매입을 한 거예요. 근데 공장 못 짓는 땅을 산 거야.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공장 설립이 가능한지를 관할청이 알아보지 않고 했다는 거예요. 잘못 있어 없어요? 있잖아. 이걸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4번 사건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지 어디가 판단 기준이에요? 공장 경영하는 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일반인이잖아요. 공장 운영해 보신 적 없잖아. 공장 부지 매매한 적 없고. 그럼 자기가 처음으로 공장을 경영하고 싶어. 그럼 공장 부지 매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땅에 공장 설립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알아보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알아보는 절차나 알아봐야 될 관청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 일반인은 잘 몰라. 그러니까 일반인이 이런 착오가 있었다면 중과실 인정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건은 공장 경영하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럼 얘는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안 알아봤대잖아. 이건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입증 책임이라는 게 이런 뜻이요. 이제 다 했어.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집에 갈 거예요. 그만 좀 때려봐. 가지고 둘이 토지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이 착오라는 게 착오를 주장하는 사람만 행위할 땐 몰랐다가 나중에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착오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객관적으로 알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머릿속에서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다고. 매매 계약은 유효하게 됐어. 근데 계약한 건 후에 취소해버리고 싶은데 마땅히 취소 사유는 없어. 그러면 머리 좋은 놈들이 머릿속으로 취소 사유를 만들 수도 있는 게 착오다고. 그러니까 둘이 토지 매매 정당하게 유효하게 했었어요. 근데 며칠 지나서 우리 다시 갑한테 와가지고 취소한다는 거야. 왜 취소하냐 그랬더니 착오가 있었대. 그럼 갑은 황당한 거 아니요? 아니 네 혼자 착각해놓고 무슨 취소냐고. 그때는 아무 말 없더니 뭔데 착오가 뭐야 그랬더니 나 공장 지으려고 땅 산 건데 공장 못 짓는다는 거야. 그럼 이제 갑 측에서는 그럼 네가 공장 지으려고 땅 사는 거면 그때 알아보고 사지 그랬냐고. 알아보는 절차를 몰랐대. 그러니까 취소하겠다는 거야. 그럼 나 얘는 못한다고 하고. 그럼 이제 의리 소송에 중요한 착오가 있으니까 취소하게 해주세요라고 주장을 한다고. 이 1번을 가지고 소송하는 거야. 그럼 이제 법원에선 중요 부분인지 아닌지를 다퉈. 그럼 공장 지으려고 땅 샀다는데 공장 못 짓는 거라는 거 밝혀졌죠. 그럼 중요해 안 중요해요? 중요하지. 그럼 이제 법원에선 중요 부분 착오니까 이 사건은 취소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갑측에서는 취소 못하게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갑측이 주장하는 거야. 아니 공장 지으려고 땅 사는 사람이 계약하기 전부터 관할관청 가가지고 공장 짓는 거 가능한지 알아봤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지는 알아보지도 않고 착오 취소하면 되느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갑측이 주장하라는 거야. 그럼 판사가 그래. 일반인들은 그거 알기 어려울 것 같은데 판사인 나도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해요. 그럼 중대한 과실이 인정돼야 쉽지 않아. 그때 이제 갑측이 우리 일반인 아니에요. 을명의로 공장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거야. 그걸 갑이 입증한 거예요. 그럼 판사 눈빛이 달라져요. 을을 보는 눈빛이. 그전에는 을을 안타깝게 봤거든. 공장 지으려고 땅 사는데 공장 못 짓는다고 하니까. 근데 공장 경영하고 있다라는 걸 갑측에서 입증했잖아. 그럼 을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진다고. 공장 경영하고 계세요? 이렇게. 그럼 을은 눈 동공이 흔들리면서 말을 못하는 거야. 저 인간이 내가 공장 경영하고 있는 걸 어떻게 찾았지? 그게 입증의 문제다고. 그러니까 갑이 을의 중과실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해야 돼요. 그때 제출된 게 을이 공장을 경영하고 있다는 사실이야. 그럼 판사도 일반인이 아니라 공장을 이미 경영하고 있는 사람이 공장 부지를 매수했다는 건 결국 잘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 그것도 알아보지 않았다는 건 중대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취소 안 된다라고 판결이 난 사건이라고. 그럼 우리가 한 1, 2월 달까지는 이런 식의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하거든요. 이해해. 근데 3월달 이후에는 바로 문제에 적용해가지고 답내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그럼 이런 설명 많이 생략해. 그러면 공장 경영이라는 이 단어는 차고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냐 안 되냐 나올 때만 나오는 고유한 판례고 오로지 여기서만 나오는 공장 경영 고유 판례거든. 차고에만 나오는 유일한 판례야 공장이. 그럼 공장 보이잖아요. 그럼 중대한 과실 인정된다만 확인하고 답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뭔 뜻인지 아셔? 그럼 3월 달에도 이거 다 얘기해가지고 우리 처음에는 일반인인 척 하다가 갑자기 공장 경영하는 사람이에요 라는 거 일러 바쳐가지고 입증해. 이런 이야기를 그때는 못 한다고. 그때. 그러니까 처음부터 공부하는 게 편한 거예요. 편한 거야. 3월 달에 오면 그런 거 없어. 공장 경영 중과실 있어 없어? 그러면 당연히 인정되죠 라고 기존에 있던 사람은 답을 하고, 처음 온 옆 사람은 저것들이 오늘 개강이다 그래서 왔는데 지들끼리 뭘 했길래 저렇게 주고받지? 하고 이제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야. 멘붕이 돼. 속으로 욕만 하는 거야. 선생 안 친절하다고. 과정이 있는 거예요. 과정.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까지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해. 그럼 중대한 과실에 대한 입증은 취소 못하게 하려는 상대방이 해야 된다. 이걸 제외한 그 이외의 모든 무효 취소에선 무효 취소 주장자가 다 증명해야 돼요. 다 증명해야 돼요. 오늘 여기까지 하시면 되고, 다음 시간엔 사기 강박부터 순서대로 할 거예요. 습관적으로 다음 시간엔 어디서부터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뭐 미리 보고 올 것도 아니고 본다 해서 알 것도 아니고 책을 들고 갈 것도 아니고. 책 들고 다니지 않으시죠? 책은 사물함에. 들고 가면 큰일 나. 나중에 1월 달에 각 과목당 요만한 책 나와요. 그걸 집에 들고 가셔야 돼. 그래야 집안 사람들이 이걸 언제 다 공부할 거야, 힘들겠구나 해서 협력이 가능해지지. 이 책 집에 놔두잖아? 그러면 이거 하면 합격하는 걸로 착각해. 그러면 도와주질 않는다고. 그러니까 집에 갈 때는 나중에 기본서 나왔을 때 그걸 들고 가셔야 돼. 이거는 여기 사물함에 놔두고 가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